예도는 존재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훗설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이미 훗설에 대한 강의가 하이데거와의 비교에 의한 강의도 있고요. 그게 3개나 되고, 그 다음에 후기 훗설의 위기, 크리지스를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연관 안에서 했던 강의가 또 2개나 있고 벌써 5개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상학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예도가 오늘 전체적으로 훗설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현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서양 철학에서는 본질, 본체, 그 다음에 실체,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 거기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했죠. 그죠? 사실 18세기에 람베르트가 노이에스 오르가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작품에서 본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현상학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칸트도 물 자체와의 대비 속에서 현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헤겔도,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페노메놀로기 데스카이스테스, 정신현상학에서 현상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것, 헤겔한테서는 감각적 확실성을 거쳐서 지각, 오성, 이성, 객관정신, 그 다음에 절대정신의 절대지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정신의 과정, 변증법적 역사의 운동 안에서 현상학을 이야기했다는. 그리고 이 현상학이 이제 훗설한테로 넘어오는데, 훗설은 이념 3에서 그죠? 아주 깊이 있게 이 현상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단어가 기원하는 어떤 그 모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서 나왔고, 거기로부터 브렌타노라고 하는 거죠. 철학자에 의해서 이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상학이 가장 빚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텐지오날리테트예요.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지향성은 중세 스콜라 개념이잖아, 그죠? 이 지향성에 의하여 현상학이 가능하게 됐다 그럴 정도로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훗설의 현상학 운동에 참여했던 훗설의 제자죠, 그죠? 하이데거가 이 현상이라는 개념을 그리스에서 찾아내서 존재와 시간에도 나타나고요, 곳곳에서 이 현상이란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는데, 이것은 파이노메논이고 동사를 보면 파이네스타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본래적인 뜻은 어떤 것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태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어떻게 보면 후설 현상학의 아주 중심적인 걸로 사태 자체, 쭈얼자흐 젤프스트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죠? 사태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후설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인식 바깥에 의식과 상관없이 인간의 그죠? 바깥에 어떤 존재자들이 나타나느냐? 후설한테서는 그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게 바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페노멘에다가 독일어로 로기, 이거는 그리스어로 보면은 로고스죠. 그죠? 그래서 의식 안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학문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게 바로 현상학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안에 표상을 통하여 뭔가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태 자체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간의 의식과 관계없이 바깥에 어떤 사물 존재자들이 그냥 나타난다. 그 뜻이 아니야. 의식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후설의 모든 의식은 뭐뭐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그죠? 이미 이 라틴어에도 그게 있어. 인텐지오라고 하는 거는 텐데레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 그죠? 그것은 어떤 내부로 향하다, 기울어지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의식은 바깥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판단이든 모든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대상이 인간의 의식과 연결되면서 포슈텔론, 표상으로 나타나고 이 표상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한 감정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의지작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가죠.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 인텐지오, 이 지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지작용과 행동까지도 관계돼요. 후설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후설 역시도 신체에 대한 것, 감각 소요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다양한 지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후설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의식은 뭐뭐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은 그냥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향성, 인텐지오날리티. 브렌타노는 이거를 물리 현상과 다르게 그죠? 기술적 심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초기 후설도 그렇게 나갔고 프레게를 만나면서 본질주의로 또 나가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심리작용은 뭔가를 향해 있어. 어떤 대상으로 향해 있어. 그러니까 의식과 대상과의 관계, 대상과 의식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현상학이에요. 그게 인간의 의식 안에 뭔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언제나 대상으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현상학의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후설은 어떤 의식이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그죠? 그냥 그 지향이 단순히 어떤 대상과 관계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반성되지 않는, 주목되지 않는 지평이 있다 그래. 아, 이게 이제 대단한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 그죠? 예도가 지금 나무를 보고 있어, 그죠? 존재의 숲에서. 그 대상이 예도의 표상을 통하여, 아, 저건 나무다, 의미 부여를 해. 예도가 주관성을 갖고, 그죠? 의미 부여를 할 때, 그 의미는 보이지 않게 그 나무의 어떤 주변에 있는 그러한 지평지향이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위기로 가면은 무의식적 지평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의식이 향할 때는, 그죠? 그 의식은 언제나 뭐뭐에 대한 의식이지만은 주목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지평이, 움직이는 지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호리존트. 그러니까 현상학의 혁명이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지만은 이미 어떤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줬어, 그죠? 그러나 무의식의 혁명과는 또 다르죠, 그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인식 주관이니까. 그게 이런 거야. 초기의 후설에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죠? 이념이라든지 데카르트적 성찰, 논리 연구,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뭐 이런 다양한 작품들에서 결국 이 지향성은 의미지향인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랑 가장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한테서 엄청난 영향을 하이데거에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대상이 들어오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수동적으로 감각 소요를 통하여 주어진 거를 주관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건 뭐다 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모든 정서적인 신체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것들이 판단을 내릴 때 함께 작동하겠죠, 그죠? 그런데 후설한테서 또 중요한 거는 객관주의 비판이 있어. 그게 실중주의와 다른 거예요. 후설은 자기의 현상학을 실중주의보다도 훨씬 실중주의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태를 사실로 보는 거는 후설의 현상학과는 달라. 그러니까 후설은 자기의 현상학을 실중주의 못지않게 실증주의라고 할 때는 경험적이라는 거야. 경험적 체험이라는 거야.
이거는 19세기부터 일어난 신칸트주의와 달라. 응? 그러니까 의식의 지향성을 통하여 인식 밖에 있는 세계와 관계하고, 그죠? 세계의 다양한 층들을 이 의식과 관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게 현상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식 주관의 구성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의미, 이 세계의 존재 의미, 그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레둑지온, 환원이라는 개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인식에 주어진 대상과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고 의식이 가서 붙잡은 그 노에마 노에시스 관계 안에서 그 대상에는 보이지 않는 지평도 있고 무의식적 지평까지도 함께 작동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혁명이겠죠, 그죠? 그러나 결국 후설의 이 현상학은 데카르트와 칸트와 같이 어떤 인식론적 주관성으로 초점이 가게 됐어. 이건 물론 위기로 가면 달라져요. 위기로 가면 달라지는데, 위기에서는 이미 하이데거와의 존재론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상당히 많고, 후설 연구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미 미출간 원고를 하이데거에게 후설이 주었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후기 후설로 가면 달라져, 그죠? 그러나 초기 후설은 순수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인식론적 주관성, 심지어 유아론으로 빠진 듯한 그런 느낌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연적 태도, 그죠? 자연적 태도,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바라보는 그런 자연주의를 칼로 쳐야 된다는 거거든. 판단 중지를 통하여, 그죠? 그래서 방향을 의식으로 돌려서 환원을 통하여 형상적 환원과 현상학적 환원, 그러니까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본질 직관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남는 거 한 번 더 환원을 거치게 되면 순수 의식으로 가게 되잖아. 이게 이제 마치 인식론적 유아론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플라톤 개념이죠. 이 본질이라고, 본질. 그러니까 후설에게서는 직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직관이 아주 중요한 사태 자체를 보는 데에, 의식에 두어진 사태 자체, 그게 바깥의 지향성을 통하여 존재론과 관계하고 어떤 그걸로부터 들어온 이 노예시스를 통하여 의미 부여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자아론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자아론은 그냥 그 자체로만 있는 건 아니야. 언제나 지향성을 통하여 세계와 관계돼 있는 거죠, 그죠? 후설한테서는.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 자체로서, 사실로서 바깥에 놓여져 있는 그것, 자연주의, 그것을 갈라치고 의미의 세계를 찾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의 세계를 갈라친다는 것도 있어.
실증주에서 말하는 의식과 상관없이 바깥에 있는 그 세계가 사실로 존재한다? 응? 그것과도 완전히 달라. 그죠? 그건 현상이 아니죠. 그죠? 이미 현상이 됐다는 거는 의미의 세계, 응?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 의미의 바탕이 의식인 거야. 그죠? 여기에 후셀의 혁명이 또 있는 거야. 이 칸트와도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 의미를 묻는다는 거. 그것을 후셀은 이미 이야기했어.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한 거야. 그거는. 이런 점들이 이제 하이데거와 다르죠. 예도가 했던 하이데거와 후셀 세 개의 강의를 꼭 참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상적 환원과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세계, 수학의 세계, 사실로서의 세계, 갈라치고 우리의 눈을 내부로 돌려서, 그죠?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본질을 추출하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선험적 환원을 거쳐서, 그죠? 남아있는 순수 의식에까지 도달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사태 자체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후설에게는 언제나 의식 안에 나타나는 그 존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존재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식 역시도 후설에게는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시간의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의미지향, 그죠? 그것은 단지 인간의 사유에만 제한되는 건 아니야. 후설에게서는 이 의미는 신체의 작용인 감각지향과도 관계되고, 그 다음에 표상과도 관계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과도 관계되고, 감정과도 관계되고, 의지와도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후설의 현상학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설도 이제 하이데거가 여기서부터 뒤집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미 후설에게서 이 세계는 의식에 주어진 세계예요. 의식과 관계하는 세계고, 그 다음에 주관성에 의하여 의미가 부여된 세계인 거야. 의미의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감각지향, 판단지향, 표상지향, 지평지향, 별게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은 또 달라져. 역사와 문화와 사회, 이러면 이념 3에서부터 이미 상호주관성을 이야기하고요. 그죠? 하는데, 거기에서 초월론적 주관성이 또 나타나. 그러니까 생활세계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상호주관성과 관계되는데, 그것은 니체와 딜타이가 말했던 삶의 세계, 이것은 주관과 객관의
앞서 있는 세계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 후설이 근거하고 있었던 순수의식이라든지 인식론적 유화론이 위기로 가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응? 주체는 이러한 생활세계의 삶의 장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주객 분리의 철학. 그러니까 이미 존재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생활세계 안에 이미 의미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결국은 초월적 주관성으로 나가는데 후기에서도. 그러나 생활세계는 확실히 이러한 초기의 어떤 논리 연구나 이념이나 데카르트적 성찰, 여기에서 말해지는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주관성이 상호 주관성을 통하여, 그죠? 주객 분리의 어떤 철학이 존재론적인 어떤 체험의 장에 근거해서 파생된 걸로 나타나. 그게 후설한테서도 전기든 후기든 전부 다가 의미의 세계. 그래서 하이데거도 존재 질문을 던진다고 안 하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거든. 그죠? 이 의미가 바로 후설이 이렇게 놓은 혁명 중에서도 혁명. 칸트와 가장 다른 거야.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어떤 그러한 존재 방식은 언제나 의식의 대상들. 이 세계의 다양한 층들 역시도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돼. 역사와 사회와 그 다음에 주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세계가 생활세계로 바뀌면서 그 생활세계 레벤스벨트에서 주체가 또 파생되는 듯한 이 후기 후설은 또 다른 어떤 철학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죠? 의식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상을 통하여 주어져. 그러니까 표상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감정지향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부여되는 수동성과 관계되고, 표상은 어떻게 보면은 능동성과 관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을 의식과의 시간화의 화를 통하여 의미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여기 실증주의와 완전히 달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이 모든 세계의 지층들, 주객 관계를 떠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활 세계, 삶의 세계, 그죠? 그것은 상호 주관적으로 이미 의미가 부여된 그런 세계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 주관의 의식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후기로 가게 되면은 뭐야? 상호주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부여된 인식이나 판단은 이미 파생된 걸로 나타나. 그죠?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 지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인식 주관보다 앞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후기로 가게 되면 완전 뒤집어져 버려. 그죠? 이런 사고들이. 그렇게 후설이 이런 것들을 미출간 원고로서, 그죠? 후설리아나, 라고 하죠. 그죠? 그 전집. 그것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하이데거와의 아주 미묘한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런 후설의 어떤 자극을 서구 형이상학 전체의 존재와 무의 관점에서 뒤집어 버려요. 그게 후설이 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현상학에 대한 이런 거,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이미 후설이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뒤집고 서구 형이상학 전체 안에서의 어떤 무의 관점을 사유한 것, 이거는 하이데거의 업적이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식의 어떤 반성의 영역, 반성된 영역과 반성되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무의식의 지평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후설을 리케르가 한 것처럼, 거죠. 후설을 프로이트의 어떤 무의식의 혁명과 연결시킬 수도 있어. 그 강의도 예도가 곧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의식 안에 대상으로서 주어져 있는 거. 그걸 코기타툼이라고 그러죠. 그죠? 무엇에 대한 의식. 코기타툼, 노예마, 노예시스, 노예마, 이렇게 짝을 이루죠. 그죠? 거기에서 그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성. 그래서 그 사태의 본질을, 그죠?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내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현상학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후설 연구에 이 강의가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어디서든 행복하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추스